일본은 기업 실적 개선이 어려운 시장 환경에서 달러 자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엔화를 우리도 환율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달러와 같이 엔화도 강세를 용인하겠다.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내실을 다졌으니까 잃어버렸던 20년, 30년을 넘어서서 내수 부양책을 쓰겠다라는 일본의 강력한 의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와 엔화 이외의 자산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환경이죠. 예를 들어서 유로화나 아니면 이머징 통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부 다 반대쪽에 있는 환율들은 전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축 동안 엔화랑 달러가 상승을 해버리면은 결국엔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안녕하세요. 옆집 부자영의 대리입니다. 에피소드 7번째 엔화 다시 강세 환율 전쟁의 돌입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달러와 엔화의 유리한 환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역시 국내 주식시장에는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엄브렐라 리서치 앱에서 실시간으로 업로드 되고 있으니 전문 투자자분들, 그 다음에 주식의 중급 이상, 중급자 이상 분들은 이 컨텐츠를 바로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엔화 강세 환율 전쟁. 자, 첫 번째 가겠습니다. 그 도쿄에서 지금 일본에서 도쿄 CPI가 2.2%가 나오면서 엔화가 급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제 대두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CPI라고 하면 이제 소비자 물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도쿄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연간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동월 대비 2%면은 굉장히 빠르게 오른 겁니다. 아무래도 기본 근원 물가부터 여러 가지 물가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올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본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되는 거죠. 전력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전기 요금과 가스비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률이 확대됐다라는 게 이제 주로 주된 목표고요. 일본 중앙은행이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 점정치는 다른 국가랑 비슷하게 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2%가 나왔으면은 예상보다 10%더 많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에다 가스오 총재는 경제와 물가 전망이 이렇게 현실화된다면 추가 금리 가능성을 시사하겠다라고 얘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결국엔 2024년, 그 다음 12월, 그 다음에 25년 1월 달에 금리 인상을 50bp 인상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결국엔 일본의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서 엔화가 강력하게 강세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그럼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살펴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엔화 강세 배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엔화는 2024년 4월 기준금리 동결 이후에 엔달러 환율이 156엔을 돌파하면서 34년 만에 올 4월에 가장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근데 24년 7월에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면서 7월 말이었죠. 인상하면서 금리 인상 우려 대두가 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제 언와인딩 되는, 반대로 되는, 이제 엔화를 빌려서 보통 금리가 높은 자산에 투자했던 거를 이제 금리가 높은 자산에 있던 거를 팔고 다시 엔화로 돌아오는 그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오면서 한국 시장도 굉장히 큰 조정을 8월 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왜 나타나냐?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축소될 때 엔화는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기준금리, 이자율의 차이를 보면은 거의 5% 차이 나거든요. 이렇게 5% 차이 나고, 이제 미국은 금리를 좀 인하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은 금리를 계속 이제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기준금리 급차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달러가 약세가 되고 일정 부분 약세가 되면서 엔화도 강세가 되는 그런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2024년 8월에
이제 코스피가 강하게 빠졌고 엔화가 강하게 급등세를 나타냈는데 이번에는 니케이 지수는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엔화 강세의 배후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방금 살펴본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차도 있겠지만 과연 어떤 배경이 있는지 추정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2021년 코로나19 이후로 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자금이 많이 나오면서 기업들의 부도율이 굉장히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기업들의 부도율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약간 좀 최근 2, 3년 동안 올라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뭐냐면 기업 부도율이 어느 정도 2, 3년 동안 좀 올라오고 있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거는 기업들에 있어서는 사실 기업 하시는 분들 중에 100% 자기 자본을 하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대출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기업의 대출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에 기업 실적의 악화가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일본의 주식이 빠졌던 거죠. 근데 이 그 코퍼레이트 뱅크러프시 요 그 기업들의 부도율을 보면은 지금은 약간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보시면 98년도에 이제 어느 정도 금융위기가 온 이후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향 안정화되어 있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 어느 정도 기업의 부도율도 감소할 만큼 금리를 지금 높일 체력이 됐다라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어떤 엔화가 강세가 되는 금리 인상의 정체는 이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수출이 많은 일본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악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니케이가 2024년 8월 달에 많이 빠졌다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금리 인상이 결국에는 기업 자금의 자금 비용을 조달되고 투자 위축도 되지만 결국에 정부가 지금 포커스하고 있는 거는 가계 저축 이자 수입을 증가시켜 소비를 진작시키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엔화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 지위는 잃은 지 오래됐지만 지금 미국 빼고는 글로벌로 좋은 경기를 보이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일본이 이러한 금리 인상을 통해서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줄 경우에는 일본 자산에 대한 어떤 엔화 수요, 그 다음에 일본 자산에 대한 니즈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본 엔화 자산의 정상화를 노린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계에 대해서 봤는데 엔화도 어떻게 가계부채는 그럼 과연 어떤가라고 보면은 일본의 인당 가계부채는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07년도부터 계속 하향 안정화됐습니다. 그래서 개인 파산 수를 보면은 이렇게 보면 아실 수 있죠. 2003년부터 계속 줄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저성장이다 하더라도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보면 내실을 계속 키워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3개 이상의 론을 갖고 있는 이자 부담에 대해서 보면은 2020년 이후부터는 거의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가계 부채 부담도 이자율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꽁꽁 싸매면서 소비를 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엔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이런 니케이의 주가가 급락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결국엔 어떤 내용을 의미하냐면 일본이 엔화에 대한 기준금리를 천천히 올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의 수출 실적 개선, 그러니까 엔화 약세로 갈수록 별로 안 좋잖아요. 엔화 강세로 갈수록 내수 시장에는 좋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갈수록 자국 통화가 강세로 가면 어떻게 보면 소비력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 내수의 독려 및 엔화 강세를 통한 자산 시장에 대한 방어가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어차피 경기가 안 좋으니 수출 기업을 육성하는 것보다는 우리도 미국처럼 내수가 있고 기축통화의 안전자산인 엔화가 있으니까 엔화 금리를 올려서 달러 강세도 어느 정도 방어를 하고 인플레이션도 방어하면서 내수의 소비를 키우겠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엔화 환율의 어떤 이제 상승세는 2011년도 이제 트럼프 이후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2011년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지금 환율 시장에서 강세로 간 거는 딱 2가지 통화가 있습니다.
달러와 엔화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되는 점은 어떤 거냐면, 결국 일본은 기업 실적 개선이 어려운 시장 환경에서 달러 자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엔화로 우리도 환율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달러와 같이 엔화도 강세를 용인하겠다.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내실을 다졌으니까 잃어버렸던 20년, 30년을 넘어서서 내수 부양책을 쓰겠다라는 일본의 강력한 의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와 엔화 이외의 자산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환경이죠. 예를 들어서 유로화나 아니면 이머징 통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부 다 반대쪽에 있는 환율들은 전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축 동안 엔화랑 달러가 상승을 해버리면은 결국엔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기 다운턴에서 수출 기업 베팅보다는 내수 시장으로 진작을 했기 때문에 자국 소비를 일으키는 자급자족 경제 성장을 우리도 알아서 하겠다라는 일본의 강력한 의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12월 달에 올리든 1월 달에 올리든 엔화 강세 기조가 추세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예전에 제가 엔캐리 트레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IT 하드웨어 대형주에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2024년 8월에 쇼크 날 때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삼성전자 이외에는 IT 반도체 하드웨어 이런 업종에는 엔화의 강세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원칙적으로 엔화가 강세로 되면 일본의 엔화, 일본의 수출 기업들한테는 부정적인 게 이론적으로 맞습니다만, 일단 환율 전쟁의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한국 자산한테는 네거티브한 환경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화 강세에 대한 어떤 일본 정부의 의지, 그 다음에 앞으로 엔화랑 이제 달러화, 그러니까 달러화의 패권을 위해서 미국이 트럼프 2.0을 내세워서 앞세웠다면, 엔화의 강세까지 나온다면 결국에 다른 통화들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다. 그래서 한국 시장이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는 뭐 저가 매수가 당연히 맞다라고 보지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인 환율 환경이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엔화랑 달러화 자산 이외에는 그렇게 투자하고 싶지 않은 그런 환경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옆집 부자형의 데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